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죠? 빨간 거. 그거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의 떠평은요. 블로그에서 떠온 글인데요. 돼지네 마녀 엄마 블로그인데 여기서 제목이요. 중국인들의 무차별 한국 부동산 쇼핑에서 화교 자본을 몰락시킨 박정희의 화폐개혁 알아보기,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화폐개혁으로 그 당시 화교 자본을 아주 싹쓸이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방법으로는 쓸 수 없지만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글인데요.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중국 F4 비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함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국민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조선족 중국인들의 유입과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노동력 위주의 저소득층 일자리와 현장 건설 노동시장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인 현장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을 정도로 카르텔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보니 이들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지수도 엄청나게 높은 실정이다. 중국인 건강보험 목튀, 엄마까지 불러 1,400만 원어치 진료 140만 원 부담. 중국인 지난해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 6,600건 사들여. 1962년 박정희 정부는 대대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화폐개혁의 내용은 환에서 원으로 단위를 바꾸는 것인데 10환을 1환으로 10대 1의 비율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구당 교환할 수 있는 돈이 5,000환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돈은 은행에 저축하였다가 6개월에서 1년 후에 찾거나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야말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당히 침해하는 독재성이 강한 황당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개발 때문이었다. 특히 자립경제가 목표였던 박정희로서는 당시 한국 경제를 유지하고 있던 UN 대여금과 원조품, 외환 통제 등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입 대체 방식의 내생적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당시엔 돈을 은행에 저축하기보다는 모두 화폐로 가지고 있던 때라서 숨어있던 돈을 은행으로 모으기 위해 이러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당시 현금 강자로 군림하며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끌어내기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려는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화교들에게만은 쉽게 승인해 주지 않아 화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소유하고 있던 현금마저도 다음 해인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장롱 속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다. 왜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박정희라면 이를 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1970년에 외국인 토지 취근 및 관리에 관한 법까지 만들어 화교들의 점포를 50평 정도로 제한해버렸다. 그나마 남은 화교들의 기반은 지금의 프라자 호텔 일대의 차이나타운뿐이었다. 1971년 당시 150명가량의 화교들이 중화요리점과 이발소, 한의원, 서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시청 주위에 낙후된 모습을 노출시키고 말았는데, 이에 재미 교포들이 시청 주변의 슬럼가를 정리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기에 이른다. 그러자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았던 화교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박정희 정부는 소공동을 정리하고 화교회관을 지어준다며 회유를 했고, 1971년 10월 소공동 차이나타운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 한화그룹이 그 땅을 사서
프라자 호텔을 올리게 된다. 지금 저 땅 위에 차이나타운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때부터 국내 화교들은 미국이나 대만으로 이주하여 급속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73년에는 양곡 절약을 이유로 중국 음식점에서는 일절 쌀밥을 팔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중과세를 매기고 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했으며 물가 안정을 구실로 짜장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박정희의 이러한 화교 자본에 대한 견제와 탄압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 자본이 맥을 못 추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1992년 8월 노태우의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족 중국인과 본토 중국 노동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거의 속국에 가까운 친중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차이나머니에 휘둘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간 나라 치고 무사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제주도 역시 한때 중국 관광객으로 들썩거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현지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았을 뿐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중국인 혹은 조선족의 관광 가이드를 받으면서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쇼핑을 하면서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떠나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로 제주공항 아수라장 사진이 있네요. 끔찍하네요. 윤석열 정부가 좌파 정권과는 달리 친중 정책을 벗어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깊숙이 뿌리내린 동북공정의 하수인들과 그 카르텔 그리고 엄청난 중국 자본을 어떻게 뿌리 뽑고 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아 내수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제주는 우리가 부렸는데 돈은 누가? 태국 관광업계 중자본 투하의 울상. 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화폐개혁으로 화교 자본을 몰락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결기 있는 정책이었죠. 그 바람에 이제 경제가 살아났는데 전 세계에 아마 거의 유일하게 다시 말해서 차이나타운이 이게 자리를 못 내린 데가 한국일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주요한 거예요. 그 뭐 일부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서울 명동, 소공동 여기에 차이나타운이 그때 쭉 있었거든요. 그 자본, 화교 자본이 엄청났었어요. 그걸 그냥 장롱 속에 있는 거 싹 뽑아낸 거 대단한 건데요. 지금 이랬다가 이제 슬슬 풀어져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거의 뭐 중국의 속국처럼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당한 사람인데 제가 중국 미녀 스파이 의혹을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중국의 막대한 자본으로 오히려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저를 오히려 조사를 해요. 제가 차이나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거는 이 중국의 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지 인민망의 한국 대표로 있는 여인인데 아주 미녀예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유력 인사들, 정치인들을 만나고 돌아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같은 걸 막 이렇게 건설하려고 강원도의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고 그 당시에 그런 걸 제가 의심의 눈초리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방송을 했더니 저를 고소해서 막강한 로펌을 사서 저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로펌은 돈을 받았으니까 왕창 이봉규 고소하죠. 그 경찰에서는 막강한 로펌이 고소를 했으니까 이봉규 조사해죠. 제가 조사받았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누굴 조사해야 됩니까? 미녀 중국 스파이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거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벌였는지. 스파이 활동을 벌였으면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저를 고소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자본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로펌에 침투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한테 침투합니다. 때로는 매수하고 때로는 투자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약점을 잡고 그래서 쭉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쭉쭉 들어오죠. 제주도뿐 아닙니다. 서울도 부동산 막 침투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 영향권 내에 대한민국을 둘라고. 왜 그렇게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함락당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자유대한민국하고 마주해야 되는데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번영한 자유대한민국, 세련된 자유대한민국, 문화강국. 그런데 한미동맹 국권에서
주한미군하고 같이 하는 자유 대한민국하고 아주 그 국경이 깁니다. 두만강, 압록강. 여기를 같이 하는 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게끔, 자유대한민국을 통일 못하게끔, 통일이 된다면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게끔 여기에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를 쭉쭉 해서 중국의 영향권 내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녹아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눈치챘거든요. 잡을 겁니다.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큰일 납니다.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